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새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 걱정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아무리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해도 걱정 1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우리의 구멍난 운동화와 우리의 라면 값을 걱정하는 게 낫습니다. 알아서 주식 팔아 코인 사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 국회의원은 우리는 빈병을 팔아서 코인 노래방에 갈 궁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씁쓸한 기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될 사건은 이 영화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 준비하는 스폰이 한 분 계신데 만나볼래? 여기 지하에서 작업해서 고아 포스로 저기다 연결하세요. 한 방에 300억 좀 땡기시겠다. 오케이. 기름 만땅 채워서 300억 벌게 해줄게. 경찰 내려가요. 작업 중지. 뭐야 이거? 잡았어. 빠르게 화면이 전환돼서 여러분이 어떤 명인지 감 잡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담아노서 뭔가 떳떳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기름을 훔쳐서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도유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요? 2021년에 개봉한 파이프라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어허. 이 영화를 마치 재현한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자, 네.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모텔의 지하실입니다. 네. 여기에요. 성인이 오고 가기 충분한 폭과 높이에 어머. 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땅굴입니다. 모텔 밑에 저렇게 있다고요? 네, 길이가 무려 9m에 달하는 이 땅굴은요. 어머. 송유관을 불과 30cm 남겨둔 지점까지 파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 저걸 박성배 변호사님 뭐 사람이 숟가락으로 판 거예요? 저 어떻게 판 거예요 저거를? 아마 사람이 장비를 이용해서 판 것 같은데 어머머. 이 영상 지난 1월에 기름을 훔치려한 일당이 파놓은 땅굴을 경찰이 촬영한 것입니다. 어허. 이 일당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송유관 인근의 모텔을 통째로 빌립니다. 그리고 모텔 지하실부터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나갔는데 와. 이를 파악한 국정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야. 국정원이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적발될 당시에도 작업자들은 땅굴을 파고 있었고 심지어 송유관을 불과 30cm 코앞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저걸 알아낸 방법은 그 자체가 기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사람이 장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 솜씨가 아닌 거죠. 네. 나름으로는 전문가라면 전문가인 사람들인데 이것을 좋은 데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경찰에 따르게 되면 이 일당 총책이요. 작년 5월부터 이 석유 관련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지인들을 꼬드겼답니다. 뭐라고 꼬드겼는가 하니 리터당 400원 내지 500원 정도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 어허. 이게 결국 돈 문제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사람들은 자금책이 일단 2명이 있었고요. 아하. 석유 절취 시설의 설치 기술자, 어허. 거기다가 굴착 작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네. 근데 이 일당 중에는 전직 송유관 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어서 사직했던 전 직원도 있었다고 이야. 합니다. 이들은 아주 야무지게 범행에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빼낸 기름을 옥천 주유소에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했던 뭐 투자 규모, 역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을 나누겠다. 배분 계획까지도 다 세워 놓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각자 역할이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사전에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 피의자 일당들이 범행을 모의를 했고요. 모텔을 통째로 임대를 했고요. 그 굴착하는 데 필요한 기구하고 그리고 기술자가 요구하는 그 공구 그리고 기술자가 직접 설계 도면하고 송유관까지 어느 정도 땅속에 있는지 탐측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모텔을 임차하게 된 이유는 모텔이 이제 국도 변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에도 이제 적당할 것 같고. 아니 임주혜 변호사님, 영화 속 내용이 앞서 봤을 때 막 허무맹랑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아니 영화가 현실이에요. 현실이 영화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범죄 영화 저리 가라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어허. 실제로 범행 장소 물색, 그리고 송유관 매설 시절探측, 땅굴 설계 도면 작성까지 범행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어허. 범행 모의는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이미 주유소를 통째로 이제 임대를 해서요. 네. 송유관을 탐사하는 작업을 시도했었는데 이때는 거리가 한 50m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됐고요. 이번에 사건의 발단 장소가 된 이 모텔을 네. 이후 올해 1월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 주인에게는 임대 사업을 할 것이다, 모텔 사업을 할 것이다 속이고 월세 45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이제 이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밤낮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이죠. 아하. 이럴 정성이면 사실 다른 일을 했다면 더 건설적인 결과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놀라운 게 밤에 다들 잠든 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뭔가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을 하다 보면 진동이 있었을 텐데 저 정도 팔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는 게 정말 국가기관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근데 일단 저렇게 파놓은 굴은요 신민석 기자 어떻게 다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판 곳이 어디냐면 그 위가 바로 국도입니다. 어머. 4차로 국도여가지고 그 국도가 그 하루에 6만 6천 대 정도의 차량이 지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에 46대더라고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바쁘신데 어떻게 또 계산했어요? 네. 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어가지고 행여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유관기관과 협조해가지고 바로 그 땅굴을 원상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전 점검까지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저걸 그 상태로 만약 놔뒀다면 도로가 붕괴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리고 저런 도굴범들요. 저렇게 뭔가 기름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들요. 정말 따끔한 법의 심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지난달에 강풍이 있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굉장히 그랬었죠.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특히 지난달 2일 오전 11시 무렵에 네.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약 31시간 동안 산불이 25헥타르, 그러니까 이거 축구장 크기로 하자면 35개 크기의 이 면적이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네. 마침 또 강풍마저 부는 바람에 불길을 타고 이 불새가 확산이 되면서 한때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고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마을 회관 등에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정부는 사흘 뒤에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보세요. 시뻘건 불길 보세요. 저게 강풍을 등에 오면 삽시간에 쫙 번집니다. 그런 뉴스 많이 접하셨을 거. 실제 저 화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심각했던 당시 상황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보니까 연기가 나가지고 소화기를 하고 제약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피하라.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 순식간에 여기 타다가 바로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이쪽 우리 산으로 옮기더라고. 몇 분 사이에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그냥. 보세요. 삽시간에 불길이 정말 손쓸 겨를도 없이 퍼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때 우리가 궁금했던 게 이담 아나운서, 저게 자연 발화한 건지 아니면 누가 불을 놓은 건지 그게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상 산불의 경우에는 실화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발화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 현장 조사에 나섰던 군청 직원이 그 발화된 지점 부근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을 확인하다가 네. 약간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미심쩍은 부분이네. 네, 이곳은 불이 났던 충북 옥천군의 한 산속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네. 검은색 차량이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멀리 보이네요, 진짜. 네, 이렇게 차량이 빠져나가고 나자 잠시 후 이렇게
희뿌연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 연기는 금세 하늘을 덮을 만큼 커지는데요. 네. 놀란 주민들 급하게 달려가고요. 또 한 차량을 가진 주민이 이 차량에 소화기를 들고 와서 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주변으로 많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이미 바람 많이 분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그렇죠. 강풍에 의해서 이미 주변 산으로 불이 다 번진 상태였고요.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차자 결국 옥천군 해당 영상 속에 있는 검은 차량을 쫓아서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단 저 상황에서는 화면이 흐릿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게든 용의자, 만약 블랙박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짜. 화재 사건은 원인 제공자만 찾으면 반 이상 해결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현장까지 거리도 멀고 해상도가 떨어져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자 옥천군이 경찰에 이 영상을 보내서 포렌식과 정밀 분석을 요청했는데 오랜 시간 끝에 흐릿했던 영상 일부를 되살리고 차량 번호판도 확인해 야, 과학수사네, 과학수사 진짜. 결국 40대 낚시꾼 2명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낚시꾼 2명이 저런 일을 저질렀어요. 불을 지른 용의자를 잡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폈고 담배꽁초는 뭐 한 사람은 비닐봉지, 한 사람은 뭐 캔에다 넣었다고 하는데 그럼 불은 어떻게 껐냐? 예. 근데 그 사람들 둘 다 그 부분을 대답을 못해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 표 아시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데 꺼진 불도 다시 보기는커녕 자기들이 피던 담배를 아무데나 버려요?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정말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장 35개 면적이 말이 이 면적이 얼마나 고통이 커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축구장 35개 면적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옥천군 관계자는 용의자들에게 이 해당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여주고요.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심코 버린 이 담배꽁초가 수풀에 붙게 되면서 정말 일파만파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피해자를 따로 불러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 불로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력들이 공무원분들과 소방 인력들이 저기에 투입됐어요. 정말로 따끔한 법의 심판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참 그게 무색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판결은 이제 나왔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네. 사건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6월 30일 정오쯤입니다. 한 공동주택의 관리인이요. 20대의 세입자로부터 이사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주자를 위해서 원래 있던 냉장고를 대형 냉장고로 바꾸기 위해서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네.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바꿔주려고 창문을 통해 잠깐 들어갔대요. 네. 그런데 이 냉장고의 문을 열었더니 이 냉장고 안에 미라같이 마른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냉장실 안에 60대 남성의 시신 하나가 있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건 딱 봐도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겠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서산 휴게소에서 검거하기에 이르는데 이 남성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겁이나 죽지 못했다. 아버지가 숨진 뒤에 장례치를 돈이 없어서 3일 동안 방 안에 놔뒀다가 부패하기 시작해 냉장고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국과수가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해옵니다. 뭔가 아들의 말만 고지윗기에는 뭔가 미심쩍어요. 왜? 시신 미라 상투로 발견된 지금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그 미라 발견된 시신과 이 남성은요. 그런데 그 미라로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미심쩍어요. 골절이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골절된 부분하고 목 부위 상처난 부분하고 손톱으로 이렇게 파이고 그런 자국이 있어요.
근데 보면 뭐 넘어졌다는데 뭐 상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신민섭 기자 얘기 들어보면 지금 단순히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 방치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강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뭐 실제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 사건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폭행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갈비뼈도 골절이 나고 그랬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 지난해 1월 달 정도에 이 60대 아버지가 좀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당뇨병이 있었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식단도 조절을 해야 되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뭐 식단을 조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당뇨 약도 주지를 않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심해졌고 이게 치매가 있으니까 용변을 본 다음에 뒤처리를 못 하니까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는 게 깨끗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오히려 화상을 입게 만들고 세상에. 그다음에 뭐 식사를 못 하니까 당연히 영양불량이 오게 되고 당뇨 합병증도 오게 되고 거기 화상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사망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앞서서 그 병의 상태를 들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움직이지를 잘 못하는 그 와병 상태였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뭐 배변 처리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본인이 학대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홧김에 그 뜨거운 물을 아버지한테 붓고 거기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고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과거 힘들 때마다 같이 죽자 이제 아마 습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몹쓸 그런 결심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과 함께 있어도 무섭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지금 당신이 시신하고 같이 있어서 무서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찰은요, 학대의 정황은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봐서 이제 사체 유기와 존속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정도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당뇨인 아버지에게 제대로 음식과 약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이 정도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서요. 존속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내뱉는 말마다 들여다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뭔가 그리고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심산이 바닥에 깔린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에 숨지게 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9년 선고에 그칩니다. 당연히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는데 항소심도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2심 항소심 가서는 본인이 살인, 즉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고 자백했는데 왜 형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인사건이라 통상 징역 15년 전후는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이 다소 낮은 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존속이라 더 낮은 느낌이 드는데 굳이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즉 존속학대 치사인가 존속살해인가 논란이 있을 정도로 확정적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참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참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뭐 트로트계 또 가요계의 원조 효녀 하면은 뭐 현숙 씨를 막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 대박. 요즘에는요 이분으로 세대 교체가 돼 간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쓰리랑 아라리요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엄마 아리랑 야, 정말 송가인이여라. 진짜 오랜만에 또 다시 뵙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또 효녀라면 어제 어버이날이니까 뭐 카네이션 잘 달아드렸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뭐 이 선물의 스케일이 네. 정말 남달랐다고 합니다. 왜요? 일반인들은 뭐 현금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신다니까. 알겠다. 카네이션 이따만한 거 달아드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본 옵션이고요. 기본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 다름 아닌 억대 외제차를 어머.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저거예요? 지금 보시는 대박 사진인데 사건. 물론 카네이션도 가슴에 안고 계시죠, 어머니가. 어머. 거기다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어라 이런 메모까지 딱 저 차 위에다 얹어가지고 선물을 저렇게 드렸다고 하니까 와. 정말 어머니의 환한 미소, 저것은 이제 자동 미소가 나왔겠죠, 당연히. 와.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참 부럽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얼마나 차가 큰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민석 기자님, 송가인 씨 뭐 이 가요계 아까 뭐 현숙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즘은 진짜 효녀하면 딱 등호 해가지고 송가인 뭐 이게 돼 있어요. 성립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많은 딸들이 당연히 자신의 엄마를 사랑하고 그 효도를 하고 하는 건 당연한데, 약간 송가인 씨와 송가인 씨 어머니는 좀 남다른 사연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사실 모성은 다 뭐 크게 다를 수가 없는데 약간 여기는 레벨이 좀 다릅니다. 송가인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딸을 위해서 무속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큰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보니까 딸을 낳은 다음에 이제 좀 신병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서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무속인이 돼야 한다 얘기를 듣고 딸에게 대물림 되는 게 싫어서 송가인을 위해서 무속인의 길을 택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속인 삶을 사시면서 굿땅을 이제 지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굿땅 지을 땅을 팔아가지고 그때 송가인 씨가 이제 집을 얻어야 돼가지고 또 그렇게 급하게 팔다 보니까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팔았다고 하는데, 송가인 씨가 방송에서 엄마가 정말로 그 짓고 싶어하는 굿땅을 빼앗은 느낌이었다. 근데 뭐 그렇지만 지금은 그 2배 이상 해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뭐 2배 뭐 이런 몇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되게 각별할 수밖에 없는 엄마 딸인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진짜. 진짜 송가인 씨 효녀 같다. 효녀 인증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송가인 씨는 어버이날 맞아서 효도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한테 큰 효도를 받았다. 그것도 거액의 현금 받았다. 자랑하는 분이랍니다.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현금도 현금인데 딱 얼마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 김성령 씨인데요. 네. 세상에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서 대박 용돈을 사건. 자랑했는데 어허. 이 아들들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1년생, 2005년생이라고 합니다. 어머.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5천만 원을 받았나 했더니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네. 5천 원과 만 원을 붙여서 5천만 원이 된 거였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좋겠다. 내가 아들이라서 라고 문구까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와. 여기에 SNS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뭐 네. 배우 최명길 씨도 귀엽다. 배우 이일화 씨도 재치 만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가 하면 누리꾼들도 최고의 선물이다라면서 나도 부모님께 5천만 원 드려야지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면 저도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여기까지 뭐가 왔냐면 방금 뭘 준비했냐면, 아니 뭡니까? 연예인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막 5천만 원만 아들이 줍니까? 라고 하려다가 저거 보고 지금 허무하게 좀 빵 터졌습니다. 와. 그러게요. 김성령 씨가 2001년, 2005년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큰아들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답니다. 이 큰아들의 어릴 적 엉뚱한 에피소드들도 공개한 바가 있는데 네. 먼저 큰아들이 중학생 때 특기란에 여자 꼬시기라고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큰아들이 초등학생 때는 갈등에 대한 숙제를 하는데 갈등 사안으로 엄마는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그 해결 방법으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예쁘다고 해준다라고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제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누가 하나 탁 터뜨리면 그게 유행처럼 나도 자랑할 거 있어 막 그러잖아요. 임종민 변호사님,
김성령 씨가 아들 자랑하니까 이분도 아들 자랑 빼놓을 수 없고 막 나섰다면서 누굽니까? 네, 바로 배우 이민정 씨입니다. 아하. 아들 준우 군이 어버이날을 맞아서요. 감사패와 함께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쓴 편지를 이제 SNS에 업로드해서 야. 자랑을 하셨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패. 네. 저를 행복한 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패까지 어머. 만들어서 저 디자인 가져왔더라고요. 보세요. 대박. 오. 너무 귀엽죠. 네. 이에 세계에 태어나겠대. 네. 흐뭇함을 보이면서 원래 또 이민정 씨가 SNS에 좀 재미있게 위트 있는 그런 댓글들 남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장난기가 발동한 이민정은 동심 파괴하고 싶은 멘트가 떠오르지만 그러지 말자 이런 또 글을 남겨서 많은 분들이 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야, 참 이게요. 참 이제 부모님 되신 시청자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참 저 때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놈 새끼 말도 안 들어도 참 이때 이 날만큼은 참 키운 보람이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다만 근데 또 이 부부가 받은 진짜 선물은 지금까지 나왔던 물론 재치 있는 돈이었지만 5천만 원 재치 있는 돈이었지만 돈, 편지 이런 건 저리 가라 할 정도라면서요 또. 네, 이거 참 좋은 선물이긴 한데요. 네. 심장에는 좀 안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머, 뭔데요? 너무 귀엽거든요. 어허. 인간 카네이션을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어허. 바로 홍현인 씨와 제이슨 씨 부부인데요. 네. 2018년에 결혼한 이 부부는 4년 만인 지난해 8월에 아들 연준범 씨를 얻었는데 네. 자, 제이슨 씨가 어버이날에 좀 카네이션 나도 좀 아들이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인간 카네이션으로 변신한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너무 우리 귀엽죠. 준범 군이 기분 나쁘니까 연준범 씨라고 해서 네, 연준범 분이죠 아직은. 연준범 분이요. 카네이션 머리 장식을 이렇게 하고 인간 예쁘다. 카네이션으로 변신했는데요. 아이고, 제이슨 씨의 사랑스럽다, 아이고. 소망을 조금은 어느 정도 이뤄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나 그러니까 아마 좀 있으면 또 카네이션 사고 그럴 거예요. 또 앞으로도 행복한 그런 맛에 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자식 키우지 않나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또 무럭무럭 준범군 자라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 잘 봤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 이제 만나, 당장 만나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글쎄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뭘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당장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허. 일단 첫 번째, 80년대를 가요계를 아주 휘몰아쳤던 혜은이 씨. 어허. 그리고요, 혜은이 씨 노래를 커버도 많이 했고요. 혜은이 씨와 이 목소리가 청량한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리틀 혜은이라고 불리는 요요미 씨입니다. 어허. 각자 어떤 남자들을 만나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요요미 씨가 카우 걸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카우 보이는 누구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하, 이거 알 듯 모를 듯 해요. 궁금해요. 네.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느꼈지 그대에게 그대만의 미소가 있어 처음 만난 그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직 그대밖에는 아무것도 빼지 않았지 그대 나를 바라봐 그대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타게 널 부르는데 왜 내 마음 모르고 멀리만 가니 그대에게 그대만의 향기가 있어 대박 사건 신민섭 기자님 노래는 독특한데 일단 노래방 가서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박 사건. 사실은 저는 좀 불러본 적 있는 노래입니다. 어머 진짜예요? 사실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들었던 원곡과는 좀 많은 느낌이 달라졌는데 김범용 씨는 이제 데뷔 38년 차. 와. 그리고 요요미 씨는 5년 차. 아하. 그러니까 그 데뷔 연도만 계산해도 33년의 차이가 나는 굉장히 선후배
그 사이인데 사실은 뭐 저 정도 33년 정도 차이가 나면 앞에서 이렇게 좀 같이 있기도 불편할 텐데 네. 좋은 무대를 선보여 주셨는데 함께 부른 노래는 그대에겐 그대만의 향기가 있어라고 1992년도에 발표된 김범용 씨 7집 앨범에 실려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요유미 씨 나이가 94년생이니까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발표된 그런 노래인데 이번에 이제 이 노래를 함께 듀엣하기로 하면서 좀 재해석도 하고 또 듀엣에 맞춰가지고 편곡도 다시 해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는 노래인가 싶은데 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노래를 현대스럽게 잘 바꿔가지고 호흡을 맞추는데 지금 그 공연하는 곳 같은 경우에 인천 청라호수공원에 이렇게 특설 무대 만들어가지고 카우보이와 카우걸로 변신해가지고 멋진 무대 보여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저 같이 안무하시는 분들이 저 아이돌 안무팀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굉장히 안무는 아이돌스럽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채로운 매력을 만들어낸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자체로만 보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안무를 뭔가 카우걸과 카우보이 복장으로 악센트를 뭔가 힘을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앞서 얘기 들으신 대로 요요미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노래를 김범용 씨, 원곡자인 김범용 씨와 같이 불렀단 말. 두 사람이 박성배 변호사님 무슨 인연이 있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역시 가수라 그런지 두 사람의 인연은 한 노래에서 시작됐습니다. 8, 90년대 히트의 히트곡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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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나온 지 37년 만에 요요미 씨가 답가 형태의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곡을 발매합니다. 그런데 이 곡 작사 작곡을 김범용 씨가 했습니다. 김범용 씨가 곡을 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김범용 씨 디너 콘서트를 위해서 많은 후배들이 뭉쳤는데 그중 한 명이 요요미 씨였고 이 자리에서 김범용 씨 우리가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정신 연령은 비슷하다. 또 요요미 씨도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와, 이 대박 사건인 게 요 앞에 이 그래픽의 앞장을 좀 보여주세요. 앞장을. 대박 사건인 게요. 저만 생각됐나요? 바람 바람 바람. 바보 같은 사람 앞자와 끝자만 얘기해보세요. 바람. 저만 그렇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이런 인연인지 몰랐는데 두 사람의 노래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연도로만 치면 강산이 3번도 더 넘게 변할 그런 시간의 차이인데 그거를 뭉쳐주게 하는 게 역시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 혜은이 씨 누군가 뭔가 만남이 있었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지 말아요. 멈춰서지 말아요. 지난 날들이랑 기억하지 말아요. 떠나는 내 뒷모습 정말 보이긴 싫어. 그저 조금만 더 울고 갈래요. 쳐다보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가슴이 타버릴 줄 몰랐죠. 뒤돌아 다시 간듯
무슨 소용 있나요? 그땐 정말 내가 바보였나 봐. 이제 내가 철이 든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바람결에 띄울까 지쳐버린 마음을 어느 벚꽃이 흐드러진 날에. 아니 전영록 씨 하면 뭐 네온이 불타는 거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혜은이 씨도 감수광 뭔가 빠른 노래.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빠른 노래 부를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이 노래. 맞아요. 좀 잔잔한 리듬의 곡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낸 곡 제목이 어느 벚꽃이 흐드러진 날에라는 곡입니다. 전영록 씨와 혜은이 씨가 듀엣으로 노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작곡은 전영록 씨가 했고 작사는 전영록 씨랑 혜은이 씨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요, 사실 2017년 4월에 세상을 떠난 배우 김영애 씨를 추모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TV에서 뉴스에서 이제 앵커가 벚꽃이 흐드러진 날에 영면하셨다라면서 고 김영애 씨의 소식을 전하는 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전영록 씨가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연이 있는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두 분이 고 김영애 씨와도 뭐 그럼 평소 생전에 인연이 있었어요? 이 전영록 씨가 존경하는 선배이자 국민 배우인 김영애 씨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자 가슴 아파하다가 곡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대기실에서 만난 혜은이 씨가 역시 김영애 씨를 생각하면서 적어둔 한 줄 가사를 건네주면서 이 노래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곡 작업 중에 전영록 씨,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연배의 가수들이 듀엣곡을 발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번 곡이 좋은 선례가 돼서 협업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두 분 지금도 멋져요. 그런데 우리 김현주 평론가님은 아마 방송계에서 오래 계셨기 두 분 만난 기억이 있으실. 예전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예전에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뭐 정말 탑 중에 탑 스타였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뭐 아이유, 뭐 이런 뭐 BTS의 누구 이제 개별 활동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스타였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노래도 하고 영화에도 출연하셨고. 그랬죠. 이제 두 분이 또 동시에 데뷔를 하셨다 그래요. 1975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60년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환갑. 그 정도의 활동을 같은 기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친이고, 또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들끼리 원래부터 아시던 사이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같이 했었고, 데뷔도 같은 시기 하고 같은 활동을 또 오래 하고 가요계를 정말 빛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맞춰서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사실상 이 전영록 씨가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혜은이 씨가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전국에 당시에는 콘서트라고 안 하고 리사이틀이라고 했었어요. 그랬죠. 리사이틀 그래 이제 게스트로 이제 본인이 쓰곤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얼마나 인기가 굉장했던지 리사이틀을 하게 되면은 돈 자루에 돈을 막 쓸어 담았다고 그렇게 회상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두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0년직이면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이른바 지금으로 치면 남사친, 여사친이라 해도 손색이 없잖아요. 서로에 대해 모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기억하냐면요. 동생아, 왜? 나는 길거리 가면 미스해 그러니까 너무 웃겨. 혜은이가 해가 저 성인 줄 알고요. 김씨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나도 알아. 김혜은이지. 나도 똑같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서 뉘우칠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서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현인 선생님 그따가서 내와 즐거워야 봐. 그래가지고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저 영상만 봐도 두 분이 얼마나 진짜 단짝처럼 친구인지 알 수 있어요. 60년 지기예요. 진짜 말이 60년이지.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앞서 얘기 잠깐 나왔지만 혜은이 씨가 많은 분들이 본명인 줄 알았는데 본명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혜은이 씨의 맑은 음색과 혜은이라는 이름이 뭔가 또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 성이 혜 씨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오호. 하지만 본명도 참 예쁘십니다. 김승주 씨인데요. 이제 처음에 데뷔를 하실 때 음반을 내주신 선생님께서 연예인 이름이 김승주는 아니다라면서 성도 없이 또 혜은이 다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어허. 동글동글하니 예쁘고 부르기도 좋다면서 혜은이라는 예명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어쨌든요. 이렇게 선후배 30년 넘는 선후배 간극을 또 음악으로 풀어내신 두 분과 또 이렇게 60년대기 그 음악을 풀어낸 두 분 앞으로의 활동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애타게 45년 동안 찾아 헤맸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네,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8년 12월 10일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마산이었지만 지금은 경남 창원시가 된 완암동이라는 곳에 그 집에서 당시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집을 혼자 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 세월이 45년이 된 거죠. 아이고. 집에서는 실종 신고를 하고 전국 각지를 수소문을 해서 찾아 헤맸지만 이제까지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당시에 10살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말은 못하고 들을 줄만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살 수준의 지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찾기가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심민섭 기자님, 부모님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사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기 마련인데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경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네. 이게 뭐 행위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디 입양 갔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45년이 흘렀고 그 45년 동안 당연히 부모님은 굉장히 애틋하게 그 그리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또 긴장의 상태가 유지됐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3월 달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 등록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경찰 찾아가가지고 직접 유전자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한 달여 만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 아들을 찾았다고. 야, 이런 기적이 있어요? 정말 이 기적이 이루어져서요.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지난 4일이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던가요? 45년 만에 극적 상봉합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야. 그래 성공을 했네. 엄마 흉이 없어 근데 왜? 아 여기 있네 좀 있네. 아우 맞네 내 새끼 맞네. 그래도 이렇게 컸네. 나는 성장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컸어. 임마. 괜찮으십니까? 안 놀리세요? 이놈아 엄마도 몰라보고 이놈아 엄마야 엄마 나가 55이에요 지금. 그래. 아니 45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와 그랬노? 엄마도 몰라보고 이놈아 아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 예, 말은 안 하시고 듣는 거는 들으시는 것 같아요. 듣는 건 잘 듣고 예. 귀를 안 먹었어요. 근데. 이놈아, 이거 내 새끼. 엄마야, 엄마. 엄마. 10살 때 부모의 품을 떠났던 아들은, 잃어버렸던 아들은 어느덧 55세가 중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어머니가 저분을 만나자마자 막 만져보더니
소매를 걷어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10살에 잃어버리고 55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좀 달라졌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왼쪽 팔에 화상 흉터를 입었던 걸 기억을 하시고 그것부터 확인을 하신 겁니다. 이걸 확인하자마자 내 아들 맞네, 내 새끼 맞아 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예전에 부르던 이름을 부르면서 연신 엄마라고 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종 당시에도 듣기는 잘 듣지만 말은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진 못했지만 다만 엄마라고 불러보려고 입을 뻥긋뻥긋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스럽고 간절한 단어가 있을까요?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까 그 장면 보여 정말 뭉클해졌어요. 주변 사람을 다 숙연해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분은 임주혜 변호사님. 네, 내 새끼라고 부르시는 이 어머님의 그 말에서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중증 직적 장애를 앓고 계셔서 양산의 한 보호시설에서 오랜 기간 좀 홀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가족들의 품에서 따뜻한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근데 사람 생각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박성배 변호사는 그 유전자 등록인데 유전자 채취인지 그 진작에 해볼 걸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아들 정모 씨는 이미 지난 2004년에 당시 지내던 장애인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서 유전자 등록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버지의 구강 표피에서 유전자를 채취했고 아들과 99%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아듭니다. 이에 따라 가족 상봉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어머니 차 씨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인근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돌아다녀 봤다고 합니다. 생전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들을 찾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경찰과 복지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요. 이 경찰도 앞으로 유전자 등록 제도를 집중 홍보해서 장기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저 아드님은요. 어버이날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부모님께 드린 거예요. 앞으로 자주 왕래하시고 아마 이제 같이 사시게 될 텐데 정말 그동안 못했던 효도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 효도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부모님과 손 꼭 잡고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독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네. 독일에서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서 뭔가를 구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뭔가 했더니 다리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어머? 대체 이게 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 언덕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뭐 소풍을 즐기러 나온 걸까 했는데 곳곳에 카메라도 설치돼 있고요. 쌍안경을 들고 뭔가 구경하는 어린아이도 보입니다. 어머. 갑자기 한 곳으로 모두가 손을 뻗고 어머, 다 찍네요, 네, 진짜. 다 찍고 있습니다. 어. 그 순간요. 굉음과 함께 어머머.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네, 사람들은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야. 알고 보니까요 모두가 이 다리 폭파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볼만하죠. 일단 볼만해요. 일단 장면은 뭐 장관인데 저 모습은 장관인데 일단 우리는 선뜻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저 어찌된 영문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언뜻 보기에는 멀쩡한 다리인데 폭파하는데 사람들 박수를 쳐요. 어찌된 영문인가요? 멀쩡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파가 단행된 것입니다. 아하. 이 독일 서부 리덴샤이트 인근의 한 다리가 그제 폭파됐는데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 1960년대 건설돼서 지난 50여 년 동안 사용돼 왔지만 작년부터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돼 1년여 동안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아하. 길이 453m, 높이 70m, 무게 약 1만 7천 톤 가량인데 이 다리를 철거하기 위해서 무려 150kg의 폭약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십 년간 이웃 지역을 이어주던 다리였죠. 이 다리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을 비롯한 수백 명의 관중이 모여 폭파 현장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열일했던 저 다리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함에 작별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참 뭔가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
번 가면 이번엔 또 어느 나라로 또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에는 바로 미국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바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지난 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로 앞에서요. 만약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요. 차에 짐을 옮기고 있는데 이 유모차가 도로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황급히 유모차를 붙잡으려던 이 여성은요, 막 넘어지기도 하면서요. 쉽사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 유모차에서 점점 멀어지는데요. 애기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안에 아기도 있고요. 강풍에 밀려서 아주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유모차 도로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남성이 달려옵니다. 우와. 간발의 차로 도로 앞에서 유모차를 저렇게 세우는데요. 이 남성이 아니었더라면 유모차는 그대로 도로로 굴러갔겠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모차를 구한 남성은요. 놀란 이 여성을 위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유모차를 지금 저희가 영상 보면서 영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죠. 왜냐면 저희가 빨리 그 유모차를 붙잡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저 영상 속에 넘어진 여성 막 안쓰럽잖아요. 왜냐하면 유모차로 가고 싶은데 막 넘어지잖아요. 영상 들어보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can get that, you know what I mean? So I took off after it, and then I heard the lady screaming. That's why when I get up to her, I gave her a hug because I couldn't imagine. Both her knees were bloody. The lady had, and she was still like, you know what I mean? It's just sad. I couldn't imagine that. I'm just glad I was there. 세상에 지금 저렇게 슈퍼맨처럼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 영웅처럼 나타나서 그러는데 사실 말은 쉽지만 박성배 쉽진 않아요. 행동을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유모차에는 60대 여성의 어린 조카가 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던 이 남성, 이 도로로 굴러가는 유모차를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론 네스먼 씨인데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 넘어진 보호자를 위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이 남성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남성은 그저 적절한 순간에 거기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표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선행하신 분들은 꼭 공통점이 겸손해요. 근데 이 겸손함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뭔가 뉴스파이터가 상을 드리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뭔가 좀 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참 겸손하시까지 하시죠. 그렇죠. 정말 좋은 소식으로요. 이 선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구직 제안도 들어왔다고 하고요. 결국 처음 갔던 그 레스토랑의 취업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맞아요. 저런 분한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선행 얘기 한 김에 하나 더 찍고 갈까? 미국 한번 더 찍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는 곰이 하도 자주 출몰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이 쓰레기통을 아예 잠금 장치로 막아뒀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곰이 출몰한다. 이 남성이 쓰레기통에 잠금 장치를 푸는 순간 거대한 뭔가가 나타나는데 바로 야생 흑곰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놀란 남성이 전속력으로 도망치자 이 흑곰도 당황한 듯이 반대 방향으로 재빠르게 곰도 놀랐나요? 지금 보니까 다행히 무슨 이제 이 인간을 해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곰이 반대 방향 가는 거 보니까 곰 체면도 좀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분이 지금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요? 그 쓰레기 수거함을 열었는데 저기서 흑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저기 곰 출몰 지역이다 보니까 저기다 잠금 장치를 해놨대요. 와가지고 곰들이 그거 뒤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곰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갇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니까 곰도 놀랐는지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버렸던 거죠. 이 교장 선생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인형처럼 뚜껑을 딱 여니까 거기서 튀어나왔다, 흑곰이. 그래서 너무나 혼비백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교육위원회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면서 누가 교장 선생님한테 위험수당 주지 말래 이런 것도 올리면서 유머를 구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런 안전사고 없었던 게 일단 천만다행이고 곰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쓰레기통 뒤졌을 거예요. 일단은 학생들이 저 주변에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